방송이었습니다. 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지목전 토크로 꾸며드립니다. 그룹 뉴진스가 처음 등장했을 때 정말 큰 화제를 일으켰죠. 저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귀에 쉽게 들리는 음악, 청량한 분위기로 제4세대 아이돌의 인기를 견인해 왔는데요. 이 뉴진스를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은 이른바 뉴진스 엄마라고 불리는 어도우의 민희진 대표입니다. 또 뉴진스가 나올 수 있게 어도우를 설립하고 자금을 지원한 쪽은 모기업인 하이브인데요. 방탄소년단을 만들어낸 방시혁 씨가 의장으로 있는 곳입니다. 지난달 하이브는 어도우 민희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과 함께 해임 절차에 돌입했고요. 민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함을 호소해 큰 이슈가 됐습니다. 앞으로 지난한 법적 싸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세계 시장을 이끄는 K-팝 기업에서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어떤 상황이 앞으로 전개될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1000만 관객을 목전에 둔 범죄도시 4, 범죄도시 4 현상도 짚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 출발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지목전. 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드립니다. 나를 걱정하는 물리학자, 건국대 물리학과 이종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네. 규정을 거부한다, 손정혜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주시는 분이죠. 경제평론가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인철입니다. 열린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과 유튜브를 통해 무료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모바일 콩에서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KBS 유튜브로도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KBS 열린토론 지목전 토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집중적으로 많은 뉴스에서도 나오고 있어서 특별하게 다뤄봅니다. 바로 뉴진스입니다. 세계 K-팝 시장을 이끄는 하이브의 또 방시혁 의장, 또 뉴진스 엄마로 불리는 어도우 민희진 대표 간의 갈등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새인데요. 어도우 측에서는 31일 임시주총이 열릴 것이다, 민희진 대표의 해임 여부 결정을 하는 그런 주총이 될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민희진 대표 측은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말 많은 K-팝 팬분들도 이게 무슨 일이냐, 당황스럽고 놀랍다라는 반응을 보내주고 계신데, 우선 김헌식 평론가가 그동안에 무슨 일인지를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4월 말쯤에 하이브가 갑자기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이제 내부 감사를 한다.
그게 바로 이제 어도의 민희진 대표에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경영권 탈취 의도가 있었다라는 점을 들어가지고 내부 감사하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어도 이제 대표직에서 퇴임시켜야 된다. 이를 위해서 이제 주주총회를 열어야 된다. 이걸 이제 요구를 했죠. 네. 그것을 이제 어도 측에서는 이제 일단 수용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자기 어떤 개인적인 부분, 감정이나 의견뿐만이 아니고 또 어떻게 이제 그런 본사와 또 자회사인 어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주주총회 혹은 이제 이사회를 둘러싸고 지금 현재 계속 공방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몇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경영권 탈취 여부와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일각에서는 민희진 대표가 좀 더 유리한, 그러니까 금전적인 또는 주식 등의 보상을 노린 시도를 했던 이유이냐, 이런 것들로 이제 몇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소장님, 쟁점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일단 경영권 탈취와 관련된 부분도 연관될 수도 있는데, 민희진 대표 하이브하고 이제 어도와 갈등을 빚고 있는데, 뉴진스가 이제 크게 성공했습니다. 뉴진스의 존재야 이인철 소장께서도 뉴진스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네네. 진지하게 말씀하시네요. 지난해 3월에 하이브가 이제 80% 이 어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민희진 대표는 지분율이 이제 한 18%인데, 민희진 대표의 측근이 가지고 있는 2%까지 합하면 하이브 대 어도 민희진 대표 사이에 이 비율은 8대2 정도가 됩니다. 풋옵션이 담겨 있어서 민 대표가 1,000억 가까이 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서 쟁점이 되는 좀 이 주주관계, 주식관계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말 그대로 민희진 대표가 상당히 보상을 많이 받는 걸로 지금 조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민희진 대표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좀 어려운 사안이긴 해요. 예. 일단 그 하이브의 방시혁 대표는 이제 BTS가 이제 군대 가면서 가장 큰 이제 이 매출원을 잃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아이돌생들을 하나의 가족처럼, 레이블이라는 이 단어로 해서 한 가정 내에 여러 개 이제 세대를 둔 거예요. 레이블을 둔 겁니다. 아이돌. 그러니까 하이브 이름 안에 이 아이돌 그룹을 포함하고 있는 작은 회사가 여러 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얘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민희진 대표는 SM에서 굉장히 유력한, 아이돌을 잘 키우는 것으로 유력한 대표였고요. 예. 그걸 또 스카우트합니다. 스카우트하면서 이런 얘기하죠. 야, 내가 이 걸그룹 키울 테니 성공하면 내 집은 높은 가격에 사달라라고 약속을 했겠죠.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어도의 지분을 놓고 보면 하이브가 80, 그리고 민 대표가 18%, 예. 민 대표의 우호적인 이사가 2%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풋 옵션과 여기서 콜 옵션이 나오는데 좀 어려운 얘기는 합니다. 풋이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 수 있는 권리. 콜이라는 건 뭐냐? 반대로 강제로 살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가장 중요한 건 그러면 풋 옵션을 언제 어떤 조건으로 행사할 수 있느냐 이거였거든요. 예. 근데 당시에 민 대표의 전체 지분 18% 가운데 4분의 3, 75%는 예. 풋옵션을 오랜만에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기준이 뭐냐? 올해 영업이익의 13배까지 쳐주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예. 그러면서 또 요구했어요. 야, 근데 그거 갖고는 지금 뉴진스가 데뷔해서 빌보드 핫 100까지 들어간 애야. 이렇게 커졌는데 내가 기존에 13배 받겠다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지난해부터 꾸준히 하이브 측을 대상으로 민 대표가 이 풋옵션 행사 가격 30배로 올려달라. 그러면서 조건을 걸었어요. 야, 75%만 풋옵션이 걸려있고 나머지 25%는 풋옵션이 걸려있지 않은데 예. 나머지 지분도 똑같이 풋옵션을 부여해달라라는 거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하이브 동의 없이는 소유 주식 매각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삭제해달라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자 하이브 측은 나머지 25% 풋옵션 부여는 검토하겠다. 그런데 풋옵션을 2~3배 이상, 13배에서 30배까지 인상해달라? 요건 안 된다.
네. 거절했던 거고요. 잠깐만요. 풋옵션은 그러면은 하이브 측에서 사주는 것인 거죠? 맞습니다. 네네. 이제 올해 말 정도 되면 민 대표가 갖고 있는 지분을 전략적으로 사줘야 되는데 그게 현재 가치로는 거의 한 뭐 1,000억 원대인 거예요. 올해 말 기준으로 해서. 예. 근데 이제 이 하이브가 거절하면서 어차피 지금 회사의 영업이익이 회사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민 대표가 가져가는 지분은 또 올라간다. 예. 그렇게 설득을 했지만 합의에 실패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뭐 여러 가지 카톡 내용 공개하면서 서로 배임이다 아니면 이제 토사구팽 시키려고 나를 이제 마녀사냥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굉장히 이제 막장 이제 싸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결국 뭐냐? 결론은 돈 문제구나. 아, 이걸 보면은. 네. 자, 방금 전에 이재 소장님이 상황 설명을 하면서 일종의 연극적 구조를 가져와서 야, 뭐 어떻게 저떻게 하는 말은 그 내용을 좀 더 실감나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전달드리는 말씀이지 뭐 얕잡아 봐서 야라고 한 건 아니라는 거 청취자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열린 토론의 간판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일단 경영권 탈취 문제냐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 계약 내용만 가고 주주간 계약 내용만 보면 노예 계약이고 민 대표 주장대로 상당히 불리한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단정적으로 제가 계약 모두를 살펴본 바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사실 노예 계약이라는 거는 굉장히 불합리하고 현저하게 형평을 잃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궁박이나 어떤 경솔을 이용해서 정말 꽁꽁꽁꽁 묶어놓거나 불이익을 주는 계약을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네. 이 주주간 계약은 사실 기본적으로 너에게 자본금 없이 너희가 어두어의 주식을 처음에 20% 줬고 본인이 그중에 2% 자기 직원한테 준 건데 네. 20% 금액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수십억이었거든요. 자본금이 한 100억 원이 넘었으니까. 그리고 차후에 1,000억의 가치에 이르는 주식까지 줬을 때는 부가 조건이 당연히 따르겠죠. 예. 그 부가 조건으로 이제 계약에 나온 것이 첫 번째 경업 금지 의무입니다. 경업 금지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회사 일하다가 다른 데 회사 가면 안 돼. 영업 비밀을 누설하거나 우리의 경영상 비밀을 그 이용할 악영향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S 반도체에서 일하다가 다른 중국 반도체 회사 못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업금지 의무가 여기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준 무상으로 이제 양도를 했다라고 하지만 풋옵션 뭐 콜옵션이 있긴 하지만 이 동의를 받고 주식을 매도하는 부분 그리고 5%로 묶여 있는 부분은 내가 하이브의 어떤 의사결정 없이는 어도 주식을 자유롭게 팔지 못하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올무다 노예 계약이다 평생 묶여 있는다. 내가 이게 네. 하이브의 허가 없이는 주식도 못 팔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뉴진스 내가 다 키웠는데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이니까 주식 판매나 이런 거에 조건을 걸면 좀 부당하다고 보일 수 있지만 주식 취득과 형성의 경위를 살펴보면 하이브의 기여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건이나 제한이나 일정 부분 그 묶어놓는 것은 계약 자유 원칙상 허용되는 것이지 이게 만약에 법원으로 가서 무효의 네. 노예 계약이다 이렇게 판단되기는 좀 어렵고요. 중요한 건 이 계약서를 그냥 당사자들끼리 쓴 게 아니라 굴지의 대형로펌 변호사들이 다 조건을 그러니까요. 형량해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일방의 시각으로 불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각자의 입장에서 이해관계가 대립된다. 그런 정도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손 변호사께 또 여쭤봅니다. 그러면 그때 대형 로펌이 대리를 해줄 때 미니젠 대표 쪽에서 그때 아니 대형 로펌에서도 그런 아이디어를 줬을 수도 있고 나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3, 4년 뒤에 4, 5년 뒤에 SM에서 내가 스타들 많이 키워버리니까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 이거 난 못 받아들일 것 같아. 더 조정해야 될 것. 그런 시도가 없었을까요? 일단 경업금지 의무는 일반적인 산업계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 자체를 독서 조항으로 변호사들이 이거는 빼셔야 돼요라고 조언을 하진 않습니다. 예. 이 정도는 감안하셔야죠라는 것이고요. 풋옵션 같은 경우. 예, 5% 이야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보통 영업이익의 13배를 주는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런 불리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아하. 민희진 대표 입장에선 최소 1,000억 본인 입으로 나는 가만히 있어도 1,000억을 벌 수 있어요 라고 하다 보니 이 이익
이익과 상반되는 불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봤을 여지가 있지 않을까. 제가 만약에 이 민 대표 입장에서 계약서 검토했으면 예. 이 독소 조항 때문에 계약을 불발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때는 괜찮은 듯 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판단해 보니까 그게 아닌데라고 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아까 이제 풋옵션 밀어내서 내가 받았던 스톡옵션 주식을 본래 이 지분을 나누기로 이제 결정이 된 그 바로 하이브에게 팔 때에 대한 풋옵션 이야기는 하셨습니다만 반대로 콜옵션은 하이브 쪽에서 대사가는 거죠. 민희진 대표의 지분을 가져가야 되는 상황인데 자, 이 콜옵션인데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와 맺은 계약에 어떠한 전제 조건이 주어지면 우리가 지분을 다시 가져갈 수밖에 없어, 대사갈 수밖에 없어.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콜옵션도 어차피 이제 계약 당사자 간 최초 계약 당시 했던 거니까 예.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서 기업의 가치가 현격하게 떨어진다면 다 강제로 주식을 사올 수 있는 권리를 부여를 한 거예요. 부여를 했는데 그럼 이런 조건에 이제 행사할 때 기준 가격이 중요한데 앞서 그냥 이제 올해 말까지 이진 대표가 갖고 있는 지분을 하이브한테 매각하면 1,000억 원 정도의 이제 이익을 가져갈 수 있지만 예. 만약 이제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민희진 대표가 뭐 배임이든 회사를 탈취하려던 목적이든 이런 걸 걸어서 유죄임을 입증을 하게 되면 행사 가격이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이게 그동안 이제 벌어놨던 이제 이 지난해 영업이익, 올해 영업이익이 아니라 주당 액면 가격, 예. 액면 가격 5,000원 그리고 공정가치의 70% 가운데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도의 주당 액면 가격은 5,000원짜리 주식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제 이 민 대표의 보유 주식이 한 57만여 주단위 그걸 곱해 보면 만약에 지금 민 대표가 지금 하이브의 얘기처럼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소송이 걸려 있는데 유죄로 판정 난다면 28억 정도 남짓? 예. 1,000억 원에서 28억 정도로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의 양이 굉장히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제가 이제 돈의 전쟁이다. 결국 돈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변호사를 두고서 상대방의 이제 약점을 계속해서 이제 공개하면서 이제 어떤 여론을 좀 이제 자기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예. 계속 돌리려는 시도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민희진 대표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이 계약 조건이 공정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판단하더라도 이미 계약이 된 내용입니다. 이걸 민희진 대표가 이 계약 관계를 하이브의 동의 없이 하이브에서 우리 바꿔줄게라는 거 없이 법적인 공방만으로 바꿀 만한 개연성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지난해 이제 주주간 변경 계약서를 변경하려는 협상을 했던 겁니다. 협상하면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면 그 마지막 계약서가 최종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불발이 됐던 거고요. 이 처분 문서라는 계약서는 양쪽이 도장 빡빡 찍으면 계약의 무효 취소 사유가 없는 한 효력을 발생하죠. 그래서 현재 이 뭐 콜옵션 조건이나 풋옵션 조건을 임의로 이제 본인이 변경할 수는 없고 다만 이렇게 이제 여론전이든 법률적인 공방이든 해서 이걸 재협상할 가능성은 아직까지 뭐 남아 있다고 봐야겠죠. 예. 다만 양쪽에서 지금 주총 열고 대표이사 해임 결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의결권 정지 지금 가처분 들어가 있고 그래서 협상은 난망해 보이지만 끝까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갈 것이냐 중간에 이렇게 일 벌렸지만 그래도 네. 하이브와 어도아가 협상에서 조금이라도 화해할 것인가 좀 남아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네. 따지고 보면은 보상과 관련된 부분 또는 경제적인 보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민희진 대표가 뭐 재협상을 시도해봤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재협상은 아까 13배에서 30배를 그러니까요. 요구한 부분. 하지만 불발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감정이 상했을 수도 있고 예. 또 다른 이슈로 경영권 행사의 문제나 아티스트 관리에 의견 차이가 극심히 났을 수는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새로운 이 보장에 경제적인 보상에 대한 것은 뭐 협상을 시도할 수도 있죠. 그런데 경영권 탈취는 또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이 소장님 어떤 대목에서 이게 경영권 탈취로 불거지는 겁니까? 아마 이제 하이브가 이제 공개했던
이제 3인의 어떤 민희전 대표의 카톡 대화방에 보면 예.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 누가 봐도 법률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떤 시점에 어떤 시나리오별 어도의 경영권 탈취 목적이 분명해 보이긴 해요. 근데 뭐 그거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초점을 맞출 수는 없는데 일단 민 대표 측은 그건 짜집기다. 시기도 맞지 않다. 나를 이제 여론전을 펼쳐서 다시 한번 나를 내몰려오는 이제 행위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예, 예. 그러면서도 민 대표가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 뉴진스는 내가 키운 그룹이고 어쨌든 이 전속 계약을 포함해서 주요 계약 사항은 대표이사 권한으로 해달라라고 요청한 건 맞다. 예. 다만 이제 독립적인 운영을 위한 요청 사항이지 내가 경영권을 탈취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해서 이제 어떤 이 회사에 해를 끼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다라고 이제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손 변호사님, 손 변호사님이 오늘 계시니까 상당히 좋은데 경제적인 이런 계약을 재협상을 주주간 재계약 시도를 하는 거는 민사상 차원의 문제라면 경영권 탈취는 형사상 문제 아닌가요? 경영권 탈취도 사실은 좀 불명확합니다. 경영권을 그래요? 확보하자는 것은 기업 일반의 일반적인 행위입니다. M&A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예. 수 있는데 탈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영권 확보는 주식을 사모으면 경영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요.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고 내가 대주주 가반수가 넘으면 내가 경영권자가 된다라고 보통 보니까 합법적으로 주식을 매집하는 것은 누구라도 하는 겁니다. 그럼요. 네, 인수합병도 탈취라는 있고요. 네. 것은 하이브의 시각은 불법적이거나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상황까지 동원해서 어도어에서 예. 이 미니진이 가지고 있는 소수 지분을 80% 하이브 주식을 매수하려는 시도를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과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어느 대목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은 카톡에서는 어도어는 빈 껍데기가 된다. 뭐 투자자를 구한다. 보통 이제 주가를 부양시키거나 떨어뜨려 가지고 시장을 혼선시킨 다음에 시세 조정을 한 다음에 경영권 불법적으로 M&A 하시는 분들은 허위 소문이나 이런 걸로 주가를 확 떨어뜨린 다음에 예. 매집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때 이런 것들이 이 대화에 함축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것 같은데 이 민 대표는 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나왔을 때 그냥 직원들끼리 사담 나누는 수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익을 극대화하고 어떻게 하면 그 큰 회사, 모회사로부터 주식을 더 사올까 그냥 논의 차원이었고 법률적으로는 모의 단계에 불과한 거 가지고 우리를 탈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고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예,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배임죄의 미수나 그러니까 배임죄의 예비 단계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사람이 서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려고 했더라도 머릿속에만 구상한 거라면 실행이 안 됐다면 처벌을 할 수가 없는 부분. 그래서 일단은 신뢰관계를 떨어뜨리는 대화인 건 분명하나 네. 법률적으로는 이거를 처벌하거나 이걸로만으로 징계 내리기는 참 어려운 측면이 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하이브에서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고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으려고 한다.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매우 높죠. 지금 어도어의 주총이 5월 말로 31일 거의 입니다. 확실시되어 네. 있습니다. 네, 발표가 됐어요. 31일. 그리고 이 안건은 대표이사 및 이사의 해임 결의예요. 해임 결의의 주총 의결 요건은 출석 요건 이에 3분의 2만 동의하면 되는데 하이브가 이미 3분의 2잖아요. 그러니까 네. 하이브가 너 대표이사 시켰는데 일 못해. 나가 그러면 되는 거지. 너 배임죄로 처벌받아야 되는 비리가 있으니까 나가. 아니거든요. 이 건이 아니라 대주주의 그냥 의결대로 그냥 해임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총에서는. 뭐 경영상의 네. 다른 이유나 이런 걸 들어서 얼마든지 해임도 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법률적으로 주총이나 이런 거에선 지분이 중요하니까 민희진 대표는 해임 결의를 하더라도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는 이상 해임 결의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이 가처분 신청 그러니까 아예 이 임시주총 해임을 자신을 해임하려고 하는 이 임시주총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그러니까 대주주인 하이브가 우리 어도어의 주총에 나와서 의결권 행사하는 것을 금지해 주세요 판사님 이건데요. 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대주주가 뭔가 경영권에 심각한 어떤 방해 행위를 한다던가 그 의결권 행사가 위법하다라는 점까지 이르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네. 뭐
물론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뺏기기나 아티스트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건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 회사의 사실상 대주주 장악한 지배 세력인 80%의 주주 의견을 무시하는 가처분이 인용되기는 법률가로서는 좀 부족하다. 네. 자, 이게 우리가 경영적인 문제, 기업 구조의 문제, 또 새로운 우리 K-팝의 또 경영의 문제 이런 부분을 차원을 떠나서 또 문화적 관점에서 또 다른 차원에서 일반인의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원식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일련의 문제들. 근데 이게 워낙 주주 간 계약 부분 네. 그리고 또 경영권 탈취라고 하는 하이브의 또 주장 또 임시주총이 곧 열리게 되는 상황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워낙 많은 부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사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하실 수 있는 어려운 말씀만 점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요, 앞서서 이제 잠깐 이인철 소장이 말씀하셨지만 하이브가 어떻게 이제 경영을 해왔는지 관점에서 멀티 레이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멀티 레이블이라는 건 사실 미국에서는 일반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블이라는 영어를 쓰지만 음반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음반사가 힘이 셌습니다. 그래서 음반사, 뭐 예를 들면 DSP, 뭐 이랬을 때 대성 음반이 모든 가수들을 발굴하고 예. 그리고 이제 데뷔시키고 뭐 매니지먼트하고 이렇게 다 했었어요. 음반을 만든 사람이 이제 중심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SM이 나오게 되면서 이게 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SM은 기획사도 가지고 있으면서 음반사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 할 수 있죠. 그 매니지먼트도 이제 당연히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수만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한 사람의 스타일이 혹은 하나의 스타일만 있게 되면 위기에 굉장히 취약해요. 몇 년 동안 연습생 준비해가지고 런칭을 했는데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럼 회사 자체가 흔들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해칭하기 위해서 이제 마련하는 것이 멀티 레이블입니다. 그러니까 한 본사의 여러 이제 음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양한 음악을 추구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주게 되면 하나의 일종의 집중하지 않으니까 일종의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위기에 강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방탄소년단에 소속돼 있던 빅히트가 약간 위기에 빠진다. 그럼 어도의 뉴진스가 활약을 하게 되면 매출액을 예. 보존해 주니까 흔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하이브가 빅히트를 2005년에 만들었는데 2019년부터 자체적으로 이렇게 자기 독립적인 그런 인디 레이블들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인수합병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어도어만 2021년에 만들었고 예. 소스 뮤직이라든지 플레디스라든지 다 인수합병을 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비교를 할 때 뭐 KT나 아모레퍼시픽보다 굉장히 시총 규모가 늘어나는 9조 원대의 규모로 엄청 커져 버립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안에 경영을 어떻게 했느냐? 결국에는 멀티 레이블 그러니까 독립적인 자율적인 경영을 통해 가지고 독보적인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 쪽이 아니고 예. 그런 부분에 있어 좀 취약했기 때문에 저는 민희진 사태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문화관 관점으로 보는 거죠. 이런 구조적인 상황 속에서 민희진 대표와 같은 갈등 구조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종필 교수는 뉴진스 워낙 또 좋아하시잖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표면적으로는 정말 그 엄청난 수익을 봤을 때 이거를 이제 뭐 모회사와 자회사가 어떻게 나눠 가질 건가 이런 돈 문제가 이제 중요했던 것 같은데 예. 근데 또 이게 좀 문제가 워낙 이제 여러 층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깊은 그 층위에서는 이제 K-팝이 하나의 산업으로 지금 이제 발전을 했는데 이거를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이게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서 또 중요한 가치관이 충돌하는 게 아닌가. 예, 그것이 이제 그 돈의 문제로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이제 말하는 멀티 레이블 우리 저기 그 김평론가님 말씀을 이제 잘 해주셨는데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기에는 이거를 멀티 레이블을 그렇게 독자성과 자율성과 창의성을 이렇게 발현시킬 수 있는 구조로 만들면 좋은데 또 어떤 다른 유혹에서는 이거를 그냥 포디즘적인 대량 생산 체제로 만들고 싶은 그러니까 외신에서 한국 K-팝을 비난할 때 공장에서 막 찍어낸다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표현이 나왔어요. 예전부터 그런 얘기 네. 있었는데 거기 그런 유혹도 분명히 좀 있었을 것 같고 거기서 생기는 일종의 좀 갈등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사태 보면서 뭐 다른 걸 떠나서 하나 좀 생각났던 게
그 최근에 이제 보잉사가 예. 그 기체 결함으로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최근에도 이틀 새 3건이나 지금 문제가 있었고, 근데 저는 이제 이쪽 잘 모르는데 이제 아는 분들 하는 얘기가 들어보면은 근본적인 원인이 이제 그 보잉사가 97년에 맥도널드 더글라스를 인수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맥도널드 더글라스에 있는 경영진들이 이제 대거 유입이 되면서 이 사람들의 중요한 가치가 뭐였냐면 수익 창출과 주가 상승이었거든요. 그 이전에 보잉이 잘 나갈 때는 이제 안전이 가장 중요한 요소. 예. 그래서 기술자를 우대하고 이 사람들이 경영에 굉장히 이제 많은 조언을 하게 됐는데 경영진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제 쩐의 전쟁을 잘했던 예. 마케팅이 더 중요해졌네요. 네. 그러면서 기술자들을 좀 멀리하고 그 과정에서 본사도 이제 뭐 시카고로 옮기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게 주 원인이 아닌가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도 보면 멀티 레이블로 가고 굉장히 대기업화되면서 게임 업계에 있는 분들이 이제 많이 또 유입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서 좀 그 민희진 대표 완전 이제 크리에이터 전문 크리에이터 출신과의 어떤 이런 갈등.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 사실은 또 그런 체제가 되면은 크리에이터 출신의 대표이지만 전체적인 회사 규모에서 보면 아무래도 발언권이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 있을 거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게 보잉과 비슷한 어떤 그런 길을 가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가 좀 이제 드는 거죠. 오. 그래서 저는 그 최근에 이제 그 르세라핌 예. 하이브 이제 계열사의 르세라핌이 코첼라에서 굉장히 좀 이제 가창력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뭐 가창력 논란 예전에 있었지만은 이번에 코첼라에서 보면은 40분에 10곡을 부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소속사의 어떤 그 좀 기획력에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K-팝이 지금까지 자랑으로 내세웠던 핵심적인 문제가 사실은 이게 좀 치명타를 맞은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그 르세라핌 문제랑 예. 이번에 민희진 문제를 보면서 보잉의 737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 같은 데자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러니까 다른 뭐 구체적으로 쩐의 전쟁에서 누가 예. 잘했고 못했고의 문제도 있을 텐데 우리가 알겠습니다. K-팝이 대형화되고 산업화되면서 반드시 겪어야 되는 이 갈등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예. 좀 반면교사로 좀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뉴진스 관련 갈등을 보잉 737과 연결하는 어느 누구도 하기 힘든. 근데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근데 너무 설득력 있게 들리면 안 되는 게 지금 왜냐하면 그 뉴진스가 이런 와중에 5월 초에 다시 이제 신곡을 갖고 나왔어요. 예. 이런 와중에 굉장히 위축될 만하잖아요. 환경도 안 좋고 그러면 안 되죠. 쟤네들이 과연 잘해낼까? 네. 근데 또 히트라는 거예요. 또 민희진 대표가 우리 지금 자회사관 표절이야. 올 3월에 이제 데뷔했던 이 아일릿은 우리 거 다 그대로 베꼈어. 이것도 컨셉이 궁금합니다. 실제 이 카피를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예주 선생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사실은 저는 김건모 세대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젊으시네요, 걸그룹 보이그룹 그 구별이 잘 안 가요. 새로운 노래 들어왔는데 똑같은 것 같고 춤추면 다 비슷비슷해요. 저는 뭐 그래야 이제 복고풍이니까 댄스가 예를 들어서 뭐 테크노라든가 브레이크라든가 힙합이라든가 이건 구별하겠는데 노래 부를 때마다 의상, 컨셉 다 달라. 네. 근데 내 노래의 의상이나 컨셉이나 안무가 과연 이게 지적재산권으로 인정을 받아서 등록을 했는지, 그래서 내 걸 따라하면 저 사람은 나한테 돈을 줘야 되는지 그조차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 예. 때문에 예. 베끼면 소송한다?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내가 과연 초상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의문이고. 근데 어쨌든 제가 저 얘기하고 싶은 궁극적인 얘기는 뭐냐. 예. 어른들 이제 재정 싸움에 애들 동심들이잖아요. 아이들은 네. 대부분 나이가 어려요. 10대부터 20대거든요. 그래서 뭐 50-50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외신에서 한국의 아이돌 산업을 분석하면서도 늘 지적했던 게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얘네들 스파르타식으로 한다더라. 네. 저거 봐라 저렇게까지 해야 돼? 그러면서 또 하나가 이렇게 성공하고 난 다음에 수익 배분 문제 가지고서 계속해서 잡음이 나오니 처음엔 호기심으로 분석으로 하지만 지금 가면 갈수록 봐라 저런 이제 약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고, 특히나 국민된 입장으로 지금 이게 거의 지금 보름 가까이 넘게 이 사건이 벌어지다 보니
이 사건 이전만 하더라도 하이브의 주가가 23만 원대였어요. 네. 오늘 아마 주가 보신 부분 아시겠지만 20만 원 간신히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엔터 쪽이 동반 하락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국민연금이 여기 주식 한 340만 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팔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손실이 거의 1,000억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기화되면 국민들도 짜증나고 신경질 날 뿐만이 아니라 예. 외신에서도 결코 그렇게 탐탁지 않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경제적인 또 파장까지도 분석해 주시면 김현식 변호사는 이 대목을 좀 뭐 이야기해 주시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죠. 미리진 대표가 아일릿이 다른 레이블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이종필 교수가 이야기했던 자꾸 유사한 형태가 또 등장하는 그런 사태에 대한 부분을 미니진 대표가 지적을 했고 또 미니진 대표가 그 이야기도 했어요. 마치 이게 끼워 팔기식으로 아이돌들의 이 스타 카드를 판매하는 것도 좀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좀 우리 K-팝에 대해서 지적받을 수 있는 또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을 제기한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한 시간을 얘기도 부족한데요. 네. 일단 외신들이 2분 내로요. 네. 외신들이 얘기하는 찍어내듯이 생산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예, 이미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멀티 레이블 같은 경우에도 사실 JYP가 먼저 시작을 했고 그것도 이제 박진영 스타일을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또 다르게 운영합니다. 본부 1, 2, 3로 해가지고 다양성을 이미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외신들은 항상 일반화시키고 저도 이제 외신들이 취재를 해요. 뭐 파인제너시 타임즈에서 한국 주재 기자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본사에 가서 그 게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론가들, 분석가들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표절 그거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디어 수준 같은 경우는 여기 변호사님 계시지만 증명하기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문화적으로 비슷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K-팝의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은 기본적으로 SM에서 시작해가지고 YJ 이르기까지 신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캐릭터를 만들어요. 굉장히 키도 크고 뭔가 엑소처럼 외계에서 왔을 것 같고 동방에서 왔을 것 같고 그리고 여신일 것 같고 요정 같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걸크러쉬도 이제 그 하나의 유형인데 현실에 존재하지 않은 당당한 여성이거든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이에 사실 K-팝은 1, 20대 여성들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되게 남성들이 좋아하는 걸그룹들이 많았어요. 근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여성들이 좋아하는 걸그룹이 트렌드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신화화된 우리와 상관없는 이상한 캐릭터들 나오는 걸 바람직하게 생각하겠어요. 이거를 결정타를 내린 게 바로 뉴진스예요. 10대 소녀들의 감성으로 딱 나오는데 이건 콜럼버스의 단계라고 똑같아요. 지금 보면은 야 이게 신선하게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거거든요. 예. 중요한 거는 멀티 레이블의 핵심은 다양성이다. 근데 저작권에 상관없이 비슷하면 보잉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문화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뭐 이제 법적인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짧게 세 분께 김현식 평론가가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셨으니까 손정희 변호사께서는 지금 이 뉴진스 사태가 그냥 하나로 끝나느냐 아니면 또 2, 3, 제3, 제4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 우리가 좀 더 K-팝을 더 성숙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좀 눈여겨보고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민희진 대표가 저런 방식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기자회견을 해서 여론의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을 뿐 이런 경영권 다툼과 의견 갈등과 뭐 대표이사 해임 결의나 이런 거는 일반적인 기업에서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엔터테인먼트사가 저렇게 왜 다툼을 하고 이익만 추구하고 싸우지 너무 안 좋아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보도에 나오지 않는 수많은 더 작은 그룹 그냥 뭐 예를 50억짜리 기업도 맨날 싸우거든요. 주주간, 이사간 그 뭐 특히 이제 가족 회사는 형제끼리도 싸우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좀 간대하고 너그럽고 객관적으로 봐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미친 듯이 싸우다가도 언제도 극적으로 하해서 또 다른 아티스트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고 네. 워낙에 지금 예전에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상장해서 산다는 것도 상정을 못했던 시절이 있었고 카카오 엔터도
중에서도 얼마 전에 1,000억, 2,000억 뭐 이렇게 규모가 엄청나집니다. 사실은 이렇게 규모가 커진다는 건 분쟁과 대립과 갈등과 소송이 많아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에 비해 색안경을 끼거나 지나치게 좀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예. 좀 뒤에서 빠져서 잘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문제화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다라는 또 지적인데 이정필 교수는 좀 근본적인 치유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거죠? 네, 최근에도 그 일본에서 세븐틴인가요? 음반 이제 포토카드 랜덤으로 끼워놓은 것 때문에 포토카드만 빼가고 나머지는 다 이제 폐기했다고 해서 상당히 좀 논란이 됐는데 이게 이제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 때 이제 지적했던 사항 중에 하나죠. 이거는 뭐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서 뭐 이제 민 대표의 진정성 이런 걸 떠나서 그게 이제 엄연한 현실이니까. 과연 저렇게까지 음반을 팔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사실 들거든요. 그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덕질하는 그 팬들도 상당히 좀 이제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런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말 그 레이블의 이제 독자성 그 다양성이 사실 문화가 번성하는 저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확보하면서 또 그 뭐 여러 가지 보였던 이제 음반 문제라든지 이런 거 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 수석께서는 어쨌거나 뭐 이런 갈등 구조가 있을 수도 있다. 너무 심각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또 이정필 교수는 좀 더 이걸 우리가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더 잘 해결해야 앞으로 비슷한 유사한 문제를 예방할 수도 있겠지만 또 더 성장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하튼 간에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갈등이 계속 이어져서는 또 안 된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렇게 분쟁이 길어지면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좋죠. 수익료가 늘어나는데. 근데 경제적 입장에서 저는 예. 국민연금 가입자잖아요. 그러니까 유독 스트레스 강조하시네요. 받죠. 네.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케이팝이 성장을 하면서 하나의 산업을 이뤘고 그러면 재발되지 않아야 될 사건들이 유사한 일이 제발 50-50 사건도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수를 처음부터 키워서 정말 빌보드 1위 시킬 정도로 몇 명이나 하겠습니까? 가능성 거의 크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몇 명 안에 한 거예요. 몇 명만. 네. 근데 그런 제작자고 그런 프로듀서고 그런 이제 산업을 이끄는 의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산업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발전 방향을 이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뭐 레이블 제도라든가 아니면 성공 후 보상 성과라든가 투명해야죠. 근데 보면 이게 여기도 지금 계약서도 전면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면에 어떤 계약서가 있는지 몰라요. 정말 하이브는 자기가 원하는 이것만 이제 보도로 내놓고 있고 민희진 대표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한테 유리한 것만 내놓다 보니 다음은 이쪽 얘기 들으면 이쪽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이쪽 얘기 들으면 이쪽 얘기가 맞는 걸 예.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파장은 커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민심에서 멀어진다는 얘기는 우리 국민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K-팝이 한국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해외 매출 비중이 더 높고 그리고 얘네들은 전부 다 해외에 나가서 공연을 해야 되는 10대, 20대이기 때문에 예. 적어도 이제 어른들의 이 재정 싸움은 좀 수위 드러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10초 쓰겠습니다. 10초만요. 네. 민희진 사태는요 끝이 아닙니다. 전 시작이라고 보고 하이니 법칙처럼 그동안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었어요. 이번에 좀 약간 컸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K-팝 콘텐츠 위기가 아니고 경영의 위기예요. 예,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각성을 해야 된다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국민 걸그룹이죠. 뉴진스가 다치는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고 듣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지목전 토크. 스튜디오에 이종필 건국대 교수, 손정혜 변호사,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연일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범죄도시 4
포로보다는 사가 낫겠죠. 우리 KBS니까요. 자, 그래서 이 범죄도시 4탄입니다. 상당히 이 흥행을 기록하고는 있는데 또 기록하는 것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소 변호사님, 조금 전에 2부로 넘어가는 중간 시간에 배종찬 소장이 마동석을 닮았다. 마블리 팬들이 들으시면 마동석보단 저한테 낫지요. 화를 낼지 앵커님이 저에게 아니에요. 화를 낼지 알 수는 없으나 두 분 다 이제 굉장히 기립박수를 덩치가 치겠죠. 있으신데 캐릭터상으로는 네. 좀 약간 러블리한 귀여운 캐릭터가 예.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비슷하다 해서 이렇게 마동석 한번 해보시라고 한 예. 건데요. 사실 제가 시사계의 마동석이고요. 동갑입니다. 청취를 떨어지겠습니다. 제가 원년 멤버인데 두 분이 롱런하는 이유를 알겠네요. 제가 어제 그 마동석 마블리를 보고 또 한 번 마동석의 매력에 빠지고 왔는데요. 예. 저처럼 이제 그런 매력이 좋아서 찾아가는 관객들이 이제 900만을 넘었다고 하고요. 이제 주말에 이제 1000만이 됩니다. 그럼 범죄도시 시리즈 중에서 2편, 3편에 이어서 세 번째 1000만 영화가 이제 탄생한다고 하는데 워낙에 영화 산업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1000만 되는 영화가 온다면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 다행이다 1000만 됐다 뭐 이렇게 박수 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디까지 이제 관객 수가 늘어날지도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고 또 이런 장르로 이 한 배우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도 참 그러니까요. 신기한 일이다라는 생각합니다. 예. 마동석 배우가 영화계에 등장한 지 물론 뭐 상당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이렇게 또 늦깎이로 또 영화 시리즈로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김현식 평론가 이 1000만 흥행을 계속해서 2탄, 3탄, 4탄까지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진 거 이거 어떤 이유 어떤 또 흥행 비결이 있는 겁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뭐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이 사실 교차하고 있는 거죠. 예, 참고로 이제 전제로 말씀드려야 될 것이 지난 4월달에 그 관객 이제 수를 보면은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회복률이 6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관객들이 아직 다 많이 오고 계신 건 아니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영화관을 가야 될 이유. 꼭 내가 영화관을 가서 봐야 되겠다는 이유를 범죄도시가 어쨌든지 간에 제시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 뭐 예를 들면 서울의 봄이나 뭐 파묘가 그걸 잘 보여줬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게 또 반드시 긍정적이만은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좋게 얘기하면 브랜드 영화고 좀 약간 중간에서 약간 부정적인 이제 개념을 쓰면 프랜차이즈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예. 연작 시리즈이기 때문에 이미 저 영화는 뭐 내가 본 적이 있어라고 하니까 앞뒤 판단을 안 하고 저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극장을 가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오리지널 창작품 같은 경우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 승자 독식이 이제 심해지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결국 뭘 제공해 주느냐. 그러니까 나쁜 놈 혼내주는 거예요. 원펀치로. 더더군다나 주인공이 원래 나쁜 녀석들이라는 드라마에서는 악역이었어요. 그래서 악역같이 생긴 우락부락한 인물이 형사가 돼가지고 나쁜 놈의 심의를 잘 알아서 예. 잘 혼내준다라는 컨셉으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권선징악.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답답한 현실을 좀 보여주는데 사실은 두 가지 특징이 좀 강화가 됩니다. 범죄도시 1 같은 경우는 윤계상 씨가 맡았던 장첸. 악역으로도 최고의 빌런인데 네. 이때는 잔인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고 진지했었어요. 668만 명을 동원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오랜 시간 걸려가지고 18년 걸려서 이번 두 번째 편을 만들 때는 두 가지가 더 플러스가 됩니다. 마동석 특유의 유머, 재치 그리고 처음에는 청소년 관람 불가였는데 그 뒤부터는 잔인한 장면들을 많이 축소시켰어요. 그러니까 시원한 액션을 중심으로 나쁜 놈 혼내주면서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영화로 네. 팝콘 영화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중독이 됐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김식 변호사 죄송합니다만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내용들은 그냥 놈자를 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녀석들. 대화 자리가 아니라 방송이라서 놈자는 조금 자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종필 교수도 이 영화 보셨어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네. 그런데 자 조금 전에 이제 프랜차이즈 영화다. 마동석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안 좋아할래 안 좋아할 수가 없다. 이미 인기를 확보한 상태에서 많은 또 영화 관객들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효과가 있던데 문제는 이제 스크린 독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개봉 첫날 4월 24일 날 그 2,930개 스크린에서 15,674회 상영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게 상영 점유율, 스크린 점유율이 82% 거의. 와. 그다음 상영관이 가지고 있는 좌석의 점유율이 뭐 85% 넘고요. 그 좌석 판매율이 이제 실제로 이제 그 티켓 나간 거 그게 35.7%인데 뭐 비교해 보자면 파묘 같은 경우에 개봉 초기 그 상영 점유율이 50%대였거든요. 예.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그리고 개봉 첫 주말 3일 금토일 3일 동안 전국 2,980개 스크린에서 5만 회 좀 넘게 상영을 했는데 이게 역대 주말 기준 가장 많은 스크린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회당 관객 수는 평균 58명으로 좀 상당히 좀 떨어지고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다른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우리나라가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극장에 사람들이 많이 안 가나 봐요. 그래서 4월 1주차가 이게 그 전체 이제 객석 점유율이 그 티켓 나간 게 10.6%, 2주차가 10.3%, 3주차가 8.9% 불과했는데 범죄도시 4가 범죄도시 4가 개봉한 그 주에 네. 전체 그 좌석 판매율이 35.9%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혼자 사드 캐리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스크린을 독점한 거는 맞는데 하지만 또 그것이 좋아서 극장에 안 가던 사람들이 범죄도시 때문에 간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또 문제는 이제 2주차 지나면서 상영 점유율은 70% 이때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평일에 좌석 판매율 어린이날 연휴 때 예. 평일날 좌석 판매율은 이거는 한 10%대 정도로 지금 또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여전히 그 상영 점유율은 70%인데 판매되는 비율은 한 10% 되면은 네. 그럼 좀 공급 과잉 아닌가 이런 우려는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린이날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요? 범죄도시 4보다는 둘리를 많이 봤을 수도 있고요. 그때 좌석 판매율이 40%까지 올라갔는데 그 네네. 이후에 이제 평일 때 그 좌석 판매율이 한 10% 정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선생님 궁금한 게 이걸 좀 혹시 알고 계시면은 이런 상영관을 어떤 영화에 배정을 한다 이런 건 어디서 결정하는 겁니까? 어떤 영화관 영화사에서 그냥 멀티플렉스 영화사에서 CJ나 그리고 CGV나 또는 뭐 롯데나 메가박스가 그냥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 잘 되겠다. 우리도 그러면 상영 많이 할수록 수익이 늘어나니까 더 많이 늘리자.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결정되는 겁니까? 뭐 멀티플렉스 극장이 이제 과점 형태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계 회사가 거의 한 97% 점유율을 갖고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일단 앞서 이제 장단점이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장점 쪽을 좀 따져보면 시리즈물로 3편을 연속 이렇게 1,000만을 넘은 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어벤져스 시리즈, 마블 시리즈 이 시리즈 제외하고 예. 한국 영화는 없습니다. 이것밖에. 그리고 또 특이한 건 이게 마동석 씨가 주연도 했는데 기획도 하고요, 각본도 하고요, 제작까지 다 해요. 와. 그런데 이걸 4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5에서 8편까지 하겠다. 그리고 지금 이미 편별로 시나리오 작업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예. 돈을 얼마나 더 끌어모으려고. 네, 지금 중국 이커머스 업체 뭐 선전도 하시던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 저는 사실은 이게 영화 보고 저는 3편 봤어요. 손석구 씨가 빌런으로 나왔던 3편을 봤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 아니 저 주인공 기억이 안 나고 손석구 씨가 기억이 남아. 그래서 굉장히 떴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멜로 영화 보고 싶은데 촉촉하게 울면서 혼자 네. 보고 싶은데 이게 없어. 그러다 보니 반사이익으로 오히려 일본 영화가 지금 뒤늦게 히트하고 있어요. 이게 보니까 남은 인생 10년 이게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난해 5월 개봉했을 때 누적 관객 수가 13만 명인데 지금 50만 명 육박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봤더니 영화관 갔더니 모두 다 범죄 도시야. 볼 게 별로 없어. 그랬더니 엽관 봤더니 이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분명하다. 물론 빅3 업체의 경우에는 이익이 되니까 좌석 비중을 굉장히 히트한 영화에 다 몰아주고 있지만 가보면 이 영화가 너무 붙어 있어요. 예. 거의 막 30분 단위로 붙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 관객이 다 차느냐? 그건 또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멜로 영화라든가 좀 히트가 좀 덜 되는 영화. 또 네. 하나는 이런 히트했던 영화가 좀 개봉 시기면 국내 영화 다 피해요. 네. 그러니까 이 시점을 피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역피해를 당하거든요. 네네.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인철 소장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꼼꼼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우리 전선진 PD가 사실인 건 사실대로, 사실이 아닌 건 아닌 대로 구분을 했습니다. 손석구 씨가 나오는 것은 2편이고요. 2편이었어요? 네, 마동석 배우가 각본까지 한 건 아니고 각색을 했다고. 네, 우리가 사실은 또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전에 어떤 특정 영화, 한때는 할리우드 영화가 우리 영화관을 지배하면서 많은 영화인들이 이렇게 하면 한국 영화가 성장할 수 없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안성기 배우, 또 고 강수연 배우가 뭐 머리까지 뭐 깎았나요? 근데 뭐 깎았던 거나 아니면은 또 항의하는 그런 시위를 했던 기억은, 그러면 특정 영화가 너무 이렇게 상영관을 독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법률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외국 영화와 한국 영화의 비율을 가지고 스크린 쿼터를 쿼터제. 절대 사수해야 된다라고 한국 영화 배우들이 이제 이렇게 좀 주장을 했었는데요. 지금의 문제는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이제 어떤 국적의 영화가 아니라 특정 영화의 독과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로는 영화의 독과점도 문제지만 제작과 유통과 배포에 너무 대형 그 유통사들이 개입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대형 회사가 제작 투자에 참여하고 이 영화를 우리가 배급을 하고 그 극장도 우리가 소유한다 그러면 내가 이것만 내내 틀겠죠. 그 말씀하신 작은 회사에서 만든 거, 창작자들이 만든 거 이런 것들은 소외되다 보니까 독과점을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명확하게 없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네. 8개 이상 스크린을 보유하는 영화관은 한 영화를 30% 이상 틀지 못한다. 15개 이상은 4개까지 틀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그러니까 특정 영화가 독식하는 구조를 프랑스는 막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파라마운트 팔레라고 아주 유명한 팔레인데 이 파라마운트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메이저 스튜디오죠. 아예 팔레로서 이제 위법하다 해체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네. 영화산업 독과점 금지법이라고 명칭되는 미국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아직 자율적으로도 그런 규제가 없고 강제할 수 있는 규제가 없어서 이 상영 점유율이 82%에 이르지만 이걸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 다 영화 내부적인 자율 통제에 맡겨야 되는데 그것도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문식 평론가 보시기는 어때요? 이제는 이 범죄도시 4로 인해서, 범죄도시 4탄으로 인해서 한때 할리우드 영화가 독식해서 스크린 커터제 제한하는 그런 우리 조치가 있었던 건 지금은 더 이상 그게 없죠. 근데 지금은 이제 특정 영화가 너무 독점하는 것에 대한 이런 제도가 필요한 건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제도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법적으로 할 거냐, 이제 손정희 변호사 말씀하신지 자율적으로 할 거냐이고, 이제 근원적으로 모든 거를 다 대기업 계열사가 하도록 만들 거냐 이런 건데, 근원적으로는 계열사들이 다 하는 것이 근원의 원인이겠죠. 그렇지만 당장에 이제 우리 국회에서도 법률안을 도입하려는 게 뭐냐면 미국식인데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시간대별로 다릅니다. 오후 5시에서 9시 같은 경우에는 한 영화의 상영관을 최대 50%까지만 허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이제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 시간 같은 경우는 한 30에서 40% 정도로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영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 몇 개를 주고 성적에 따라 가지고 스크린을 배분해요. 예. 근데 우리는 아까 이인철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판단을 해가지고 수익이 날 것 같으면 이 상영관들이 스크린을 무조건 설치를 해보고 좌석 점유율이 낮게 되면 슬금슬금 빼요. 이번에 아마 80% 갔다가 70% 떨어진 게 뭐냐면 쿵푸 팬더 4가 오니까 어린이 연휴 날 이제 많이 볼 것 같으니까 좀 뺀 거거든요. 팬더가 왔군요. 그런 식으로 아름아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업계 자율에 맡기고 있어요. 그래서 한 영화가 20%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규제법을 할 거냐, 자율로 할 거냐, 아니면 근원적으로 모든 걸 독식하지 못하도록 파라마운트법을 적용할 거냐, 이런 부분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런 거죠. 그러면 주로 이제 그 다양성 영화 쪽에서 주장을 하시는 것이 너무 과독점이 심하다, 다양한 영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많은 분들이 극장을 안 가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인디 영화와 다양성 영화와 예술 영화들은 관객들이 원하는 걸 만들었나요? 저는 그걸 항상 묻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화관을 이제는 다양하게 상영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 동네 서점도 복합문화관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서점에서도 상영을 해야 되고 도서관에도 상영을 해야 되고 쉽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 과정에는 저는 정부의 협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눈치를 보는 거죠, 대기업에. 그걸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도 저는 같이 알겠습니다.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표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여러 가지 앞뒤 이 또 위아래를 또 좀 검토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마동석 배우가 또 각색에 또 제작까지 하면서 열심히 만든 영화를 무조건 또 폄하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해서 인디 영화나 예술 영화의 작품성을 또 더 기회를 주는 것을 또 도외시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마동석 액션을 그 높이 평가하는 분들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 그 이전 액션 영화들은 액션이 과하다 그래요. 과장이 심하고 이렇게 맞습니다. 너무 이렇게 돌려치고 그 큰 액션을 많이 하는데 네. 이게 현실성에 떨어진다는 거죠. 실제로 격투기 전문가나 권투 선수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마동석 액션이 현실에 가깝다는 거예요. 실감 난다. 네, 현실에 가까운 짧은 어떤 타격, 네. 그리고 원펀치. 원펀치 그리고 굉장히 그 싸움 과정에서의 어떤 디테일한 묘사가 상당히 뛰어나다 그래요. 그 액션의 완성도 자체가 그 높은데 그거를 이제 마동석 배우가 본인 스스로의 어떤 그 피지컬 능력도 상당히 출중하고 그거를 이제 영화적으로 잘 구해냈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에게 그냥 언뜻 보면은 아주 단순한 액션 이렇게 후려치는 거지만은 보는 사람에게 그런 통쾌함을 주는 것은 그런 디테일함과 현실감이 살아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비슷한 게 예전에 이제 사냥개들이라는 네, 맞습니다. OTT에 나왔던 것도 예. 거기서도 액션이 그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게 그런 이유거든요. 마동석 배우였나요? 아니요. 그 다른 배우들이었는데 네. 그 과장 없는 현실감 있는 액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영화의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면이지만 그거를 상당히 좀 발전시킨 면이 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마동석의 그 범죄도시를 보러 가면서 높은 예술성을 기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 그냥 결국 다 알고 결국 마동석이 이길 거야. 그거 다 알고 그냥 마음 편하게 악당을 그냥 후려패는 그거 보는 기분으로 사실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정해진 공식으로 이제 그런 통쾌함을 주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거를 이제 충족시키는 거죠. 저는 예. 이제 뭐 이런 영화가 그렇게 성공하는 거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잘 만든 영화 팝콘 영어로 잘 만든 알겠습니다. 영화만 독점하도록 한 여러 가지 이제 구조적인 문제는 이제 예. 말씀하셨듯이 좀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마동석 시리즈, 범죄도 시리즈에 대해서 뭐 작품성을 또 잣대를 들여야 될 사안은 아닐 것이다. 그렇죠. 네. 이 선생님 뭐 잔뜩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사실은 그 멀티플렉스를 이제 한국에서 먼저 경험한 게 아니라 예. 이제 미국에서 먼저 경험을 해서 유학파세요? 미국에서 봐서 이게 야 우리나라도 이게 있으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데 이게 한번 들어가면 그냥 그렇죠. 큰 팝콘 이만한 거 가지고 가서 그냥 예. 하루 종일 봐도 누가 뭐 터치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했는데 그러니까 와서 이제 한 몇십 년 후에 이제 도입은 되긴 했지만 근데 저는 아까운 게 뭐 이 대한항공처럼 대한극장 참 예. 대한극장이 또 이제 문을 닫는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이 소장님은 특히나 그런 추억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대한극장, 피카다리. 스카라극장, 네. 피가디리에서 만나자니까 네. 아니에요. 단성사입니다. 의외로 기억도 납니다. 맞습니다. 이제 단성사, 명보 이런 데가 사실 충무로, 을지로, 종로까지. 근데 이제 지금 사라지거나 멀티플렉스로 이제 전환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 당시에 거기 가는 애들은 사실은 돈 있는 애들이에요. 그 한 50m, 100m 바뀌면 소극장이 있어요. 이제 간판까지 2개 정도 동시 상영하는 비 내리는 영화, 동시 예. 상영하는 동시 상영관이 있어요. 뭐 무릎과 무릎 사이, 에마브린 시리즈 뭐 이런 네. 것들. 너무 자세한 이야기는 좀 그 대한극장한테 굉장히 인기 있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대한극장을 가는 이유가 저로 간판만 봐도 거기서 모임을 하잖아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개인적인 휴대전화가 없을 때이기 때문에 모임을 하는데 간판만 보는 것도 굉장히 즐거웠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라지고 있다라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좀 씁쓸하다는 생각을 네. 합니다. KBS 열린 토론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하이브 대 또 어도우 사이의 어떤 K-팝, K 콘텐츠의 갈등 구조 그리고 범죄도시라고 하는 지금 흥행 대박을 견인하고 있는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습니다만 조금 특정 영화가 아니라 하나의 영화가 아니라 많은 영화가 좀 기회를 가져야 될 것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뭐 이 두 주제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한 1분씩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종필 교수부터요. 저는 뭐 두 사건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키워드는 다양성 추구가 아닐까 싶고 이거는 꼭 좀 근본적인 수준에서 좀 지켜지는 원칙이 좋겠다 싶은데 한 가지 또 추가하고 싶은 거는 우리 동네 아리랑 시내센터라는 저희 동네 국내 일반대. 최초의 공립 영화관이 있습니다. 네. 여기가 조조 4,000원, 일반 7,000원이에요. 네. 그 성북문화재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영관 3개인데 굉장히 뭐 전년 대비 관람객 수도 이제 굉장히 20% 넘게 이제 증가하고 있고 그 주변에 뭐 도서관에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동네 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 그런 멀티플렉스의 문제도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냥 부담 없이 그냥 체육복 입고 슬리퍼 끌고 저도 몇 번 갔었거든요. 네.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데 이런 거 좀 많이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동네 영화관 좀 간편한 복장으로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으로 네.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적극적으로 애용하면 좋겠다. 이런 거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팝콘도 맛있거든요. 네. 이종필 교수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자 손정희 변호사는요? 최근 영화관을 갔다 온 입장에서는 영화관이 많이 힘든 게 진짜 직원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 키오스크가 하고 검수하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사실은 다 인건비 문제 같은데 그만큼 영화계도 너무 힘들고 음악 아까도 이제 아티스트들 이야기는 결국 음악계인데 아티스트들도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너무 심해서 잘 버는 데는 엄청나게 지금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 뭐 수천억씩 이야기가 오고 가는 대기업들이 돼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의 자본주의 폐해가 일반 산업계보다 이런 음악하는 예술계 쪽에서는 더 폐해가 극심한 거 아닌가. 영화인들이나 음악하시는 분들 중에 좀 자각 있고 신념 있는 분들이 우리가 이런 다양성이라든가 소수 창작자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좀 먼저 와리를 맞댔으면 좋겠고 대형 예. 유통사들도 자본주의는 돈을 버는 거지만 또 그 이면에는 우리 예전에 르네상스 시절부터 정말 자본가들이 예술가들을 키우고 지원하고 해서 지금의 어떤 부귀를 누린 면도 있다시피 예. 그 수직적 구조를 법률로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뭐 자율통제적으로 영화사에서 좀 하는 노력들을 좀 보여줄 때가 아닌가 그런 자발적으로요. 생각합니다. 네. 네. 이 소장님, 뭐 일각에서는 뭐 연예인 정치인 걱정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만, 지금 K 콘텐츠의 기획사의 K 기획사의 어떤 갈등 구조 또 특정 영화가 독점하는 우리 이 영화 구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지금도 지금 데뷔를 위해서 아이돌 데뷔를 위해서 연습하는 연습생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어른들의 어떤 이권 싸움 때문에 이들의 꿈이 꺾이지 않아야 되겠고 그리고 잘 키워놨잖아요. BTS부터 뭐 뉴진스, 아일릿도 음악 방송 계속 1등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도구로 해서 자기의 어떤 이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폄하하거나 예. 우리 이제 젊은 애들한테 상처를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 어른들이 걔네 앞길을 막지 말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 저는 사실 다양성 측면에서 옛날에는 이제 외국 영화를 이제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쿼터제를 했다면 예. 지금은 상한제 외국에서도 하니까 선진국도 정말 하나의 이제 이 너무 편파적으로 이제 한 대기업이 이제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스크린 상한제 도입은 예. 우리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수 변호사가 30초 정도만 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거창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문화민주주의 실현해야 된다고 보는데 뭐냐면 결국에는 K-팝도 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팬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경영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맞다고 보고요. 멀티플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객들의 다양성 어쨌든 반영을 해야죠. 그런 점에서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이 조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하튼 우리 뉴진스 또 우리 K-팝 그룹이 다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인철 소장께서도 각별히 또 아일릿에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